68세의 정밀한 여사가 숨을 거두기 직전 병상에서 딸에게 건넨 봉투 안에는 단순한 아파트 등기부등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며느리를 괴롭혀온 시어머니의 비밀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한 가정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2세 윤가희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병원비도 부족한데 무슨 아파트 증여해요? 가희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가희야,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네가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집 식구들이 얼마나 너를 괴롭히는지 엄마가 이제라도 너를 지켜줘야 해. 병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말기 간질환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째였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남편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운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남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수혜점을 운영하며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수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팔고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2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30평 남짓한 그 아파트는 정밀한 여사 인생의 전부였고 딸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집만 있으면 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 윤가희는 22살에 대기업 공채로 입사해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28살 때 맞선으로 만난 고민수와 결혼했습니다. 고민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는 아들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 머지않아 큰 돈 벌 거야.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 고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식당을 차렸다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뒤로 카페를 열었다가 또 망했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투자금은 가희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해.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 사업은 절대 안 망해. 남편은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희는 처음에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쉬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잠깐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남편이 쓴 카드값까지 모두 가희의 월급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이 적다고 잔소리를 했고 아이들 옷이 낡았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이가 괜찮다면서 집안꼴이 이게 뭐야? 우리 민수한테 제대로 못 먹이는 거 아냐? 가희는 참았습니다. 남편과 싸우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하소연하고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네가 남편을 제대로 내조를 안 하니까 우리 민수가 일어서질 못하는 거야. 여자가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남편도 성공하는 법이야. 어느 날 저녁 가희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수혜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가게는 여전히 실과 천으로 가득했고 엄마는 안경을 쓰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정밀한 여사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또 시집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가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아무리 일해도 돈이 안 모여. 남편은 집에서 놀고 시어머니는 맨날 나한테 뭐라 하고 정밀한 여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시집 보냈구나. 미안해, 가희야. 그날 이후 정밀한 여사는 딸의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모르게 통장 내역을 확인했고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이 여러 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밀한 여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딸 단독 명의로 증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증여세는 최소화하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절대 손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결혼한 상태라 증여를 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 딸만 지킬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 당시의 정황과 의도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사위 측의 채무 관계도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딸 몰래 사립탐정까지 고용해 사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3개월 후 정밀한 여사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기 간경화입니다.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간이식 대기자 명단은 길었고 정밀한 여사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는 순번이 빨리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얼마나 정신이 또렷할 수 있을까요? 그 의사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간성 혼수가 오면 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밀한 여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좀 남아서요.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제 딸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요.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지금 주시면 안 되나요? 정밀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제 딸이 이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본색을요? 그로부터 2주 후 정밀한 여사는 딸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가인은 회사 조퇴를 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정밀한 여사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가희야, 엄마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 게 있어.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4명이야. 엄마가 증여 절차 다 끝냈어. 가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이건 엄마 집이잖아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정밀한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 집 필요 없어. 하지만 넌 필요해. 이 집이 있으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어. 내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 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요. 이 집 팔아서 엄마 치료비로 쓰세요. 제발요. 하지만 정밀한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리고 가희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 앞 골목길을 걸을 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저녁은? 가희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별다른 반찬이 없었지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모님 병원 다녀온 거야? 어떻대?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안 좋으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그 아파트 하나는 있잖아. 나중에 팔면 치료비 정도는 나오겠지. 가희는 라면 봉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말에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돈 계산이 먼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가희는 끓는 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걸까? 그날 밤, 가희는 엄마가 준 등기부등본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2주 후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은 뭘 먹고 사는 거야. 반찬이 이게 뭐야. 가인은 적당히 대꾸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가희야, 내가 들었는데 너희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하며. 안 됐다. 그래도 장모님이 그 아파트 하나는 있으니 치료비 걱정은 덜하겠네. 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중에 그 아파트 혹시 4명이로 넘어온다는 얘기 들었어? 가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걸 누가. 시어머니는 씩 웃었습니다. 동네 친구한테 들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며?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봤지. 이미 내 이름으로 넘어갔더라고. 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가희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수가 요즘 사업 준비하고 있잖아. 미천이 좀 필요한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어떨까?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딨어. 다 우리 거지. 가인은 손을 떨며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치료비로 쓰시려고 팔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치료비? 가희야, 정신 차려. 장모님 상태가 어떤데 치료비가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민수 사업 미천 만들어주는 게 낫지. 나중에 민수가 성공하면 너도 좋잖아. 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편에 서서 가희를 압박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부부면 재산을 함께 쓰는 게 맞지. 그리고 나도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가희는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날 저녁 가희는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정밀한 여사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더욱 여위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을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가희야. 가희는 엄마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시댁에서 맨날 그 집 얘기를 해. 담보로 돈 빌리라고, 팔아서 사업 자금 만들라고. 정밀한 여사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가희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집은 네가 살아갈 버팀목이야. 엄마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압박해요. 나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정밀한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희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내일 엄마랑 같이 너희 집에 가자. 엄마가 직접 시댁 식구들한테 말해야겠어. 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무슨. 하지만 정밀한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가희야, 엄마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엄마가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해. 안 그러면 넌 평생 그 사람들한테 시달릴 거야. 다음 날 오후 정밀한 여사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강행했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차에 올랐습니다. 가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밀한 여사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 사돈댁 오셨어요? 몸이 편찮으시다던데 괜찮으세요? 정밀한 여사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그 아파트 건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정밀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증여한 아파트 말입니다. 제 딸한테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저는 그냥 며느리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요즘 우리 민수가 좋은 사업 기회를 잡았는데 미천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요. 부부끼리 도와가면서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밀한 여사는 손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사실 부부가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지난 5년간 제 딸이 사위한테 보탠 돈이 얼마인지요.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드 대납 내역이 있습니다. 총 1,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활비 지원 내역입니다. 매달 평균 150만 원씩 5년간 총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밀한 여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위분이 개인적으로 빌린 대출 이자를 제 딸이 대신 갚은 내역입니다. 총 1,430만 원이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고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1억 2,280만 원입니다. 제 딸이 지난 5년간 사위에게 보탠 돈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박 여사님, 이제 제 딸이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라고 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어요. 우리 민수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지. 정밀한 여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박 여사님 아드님이 매번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다닐 때 누가 그 뒤처리를 했는지 정말 모르셨습니까? 제 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버는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부부니까 당연히. 정밀한 여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그럼 박 여사님, 이제는 제 딸이 받을 차례 아닙니까? 5년간 1억이 넘는 돈을 보탰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 고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돈 쓴 거 다 계산해서 이러시면 저는 사업 준비하느라 바빴고 당연히 아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밀한 여사는 고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위, 그럼 당신은 제 딸한테 뭘 해줬습니까? 집안일은요? 육아는요? 아이들 학교 준비는 누가 합니까? 제 딸이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퇴근하면 애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당신은 뭘 했습니까? 고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댁, 그래도 우리 민수가 사업 준비한다고 고생하는데. 정밀한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업 준비요?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사위의 일상을 확인했습니다. 사업 준비라는 게 뭡니까? 낮에 친구들 만나 커피 마시고 PC방 가고 당구장 가는 게 사업 준비입니까?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민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다시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위분이 최근에 사채를 쓰셨더군요. 이건입니다. 한 건은 1,500만 원, 다른 한 건은 2천만 원입니다. 이자율이 월 5%씩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사채라니 민수야, 그게 사실이야? 고민수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사채를 왜 써? 정밀한 여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사채 2건 중 1건은 박 여사님이 연대보증을 서셨더군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고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엄마 도장을 몰래 시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엄마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리고 사위. 제 딸이 받은 아파트는 절대 넘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고 제 딸의 미래를 위해 남긴 겁니다. 만약 그 집에 손대려고 하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증여 취소 소송도 가능하고 사위의 채무 관계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아드님 사채빚 얼른 갚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연대보증 서신 건 곧 만기가 돌아온다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야, 그 돈을 어떻게 갚아? 고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희야, 우리 가자. 엄마가 할 말은 다 했어. 가희는 엄마를 부축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고민수를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 정밀한 여사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희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가희는 엄마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밀한 여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희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네가 혼자 고생하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정밀한 여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희야, 엄마가 이제 곧 떠날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앞으로 살면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가희는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희야,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면 결국 잃게 돼. 너희 시댁 사람들 봤지? 너한테 받기만 하려고 했어. 근데 결국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빚만 남았지. 근데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어. 이제부터는 받아야 해.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걸 당당하게 받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병원에 도착해서 정밀한 여사를 병실로 모시고 나자 의사가 가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따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무리하신 것 같은데 혹시 중요한 일이 있으셨나요?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의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날 밤 가희는 엄마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밀한 여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희는 엄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엄마 없이 혼자 자신이 없어.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밀한 여사는 잠깐 정신이 들었습니다. 가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희야, 엄마 잘 갔다 왔지? 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정말 멋있었어. 정밀한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엄마는 편히 갈 수 있어. 3일 후 정밀한 여사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들 정밀한 여사의 인품을 칭찬하며 애도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희는 문상객들에게 인사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장례식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가희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장례 치르느라 수고했어. 나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하자. 가인은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미 결론은 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자료들이 있으니 소송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희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고민수 씨 맞습니까?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남편인데 지금 집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사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민수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빌려줬다고요? 얼마를요? 남자는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갚기로 했는데. 가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 남편이 개인적으로 빌린 거면 남편한테 받으세요. 남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근데 연대보증인이 시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어머님 연락처 아십니까? 가희는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후 가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사채가 이것뿐이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희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채업자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당장 돈 갚으라고 난리야. 가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남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에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상관없다고? 넌 민수 아내잖아. 부부가 책임을 져야지. 가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빚은 저와 무관하다는 법적 증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가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쓴 돈 1억 2천만 원 기억하시죠? 제 엄마가 보여드린 서류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남편 빚을 대신 갚으시면 저는 그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파트는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선택은 어머니가 하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희야, 너 정말 이혼할 거야? 가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미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가희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영정 속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남편 측에서 협의 이혼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포기한다고 하네요. 가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왜 갑자기?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채 문제 때문일 겁니다. 소송 가면 모든 재무 내역이 법정에 공개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2주 후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가희는 아이들의 친권을 가져갔고 남편은 양육비도 제대로 낼 형편이 안 돼요.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가희의 단독 소유로 남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날 가희는 엄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엄마가 지켜주신 집 덕분에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봄바람이 불어와 산소 옆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가희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오랜 야근과 성실한 업무 태도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월급이 올랐고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밝아진 걸 느꼈는지 더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 큰 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가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데.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아이들한테 제대로 신경도 못 썼을 텐데 이제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아파트 안에서 가인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빚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엄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면 결국 잃게 돼. 근데 넌 이제부터 받을 만큼 받아야 해.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희 앞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엄마가 다니던 병원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가희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엄마의 필체로 가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가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엄마가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가희야, 엄마는 네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아. 이 봉투 안에는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들어있어. 엄마가 30년 동안 운영한 수혜점, 그 가게를 내 명의로 바꿔놨어. 그리고 가게 운영권도 너한테 넘겼어. 가게는 시장 상인의 사람들이 당분간 대신 운영해 줄 거야. 네가 원하면 계속 운영해도 되고 팔아도 돼. 모든 건 내 선택이야. 가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가희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너는 평생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았어. 남편 위해, 시댁 위해, 회사 위해. 근데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남긴 집과 가게가 너한테 작은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그 안에서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볼게.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딸 걱정뿐이었던 것입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수혜점 등기부등본과 운영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가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이 가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딸의 미래를 준비했는지를. 다음 날 가희는 남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수혜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향기가 났습니다. 실과 천의 냄새, 엄마의 향수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가게를 관리하고 있던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가희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 엄마가 너 올 거라고 했거든. 가희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가 손때 묻은 재봉틀, 엄마가 정리해둔 실뭉치들, 엄마가 만들던 작품들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가희에게 말했습니다. 가희야, 내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어. 가희가 오면 이 가게 잘 지켜달라고. 네가 원하면 계속 운영하고 원하지 않으면 팔아도 좋다고.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라고.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 가게 계속 하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일하신 곳인데 없앨 순 없잖아요. 아주머니는 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가희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일을 배웠습니다. 바느질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장부 정리하는 법, 엄마가 평생 해온 일들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미란이 딸이지? 엄마 닮았네 하며 반겨주었습니다. 가희는 가게 일을 하면서 엄마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일을 사랑했는지, 왜 평생 이 작은 가게를 지켰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희는 회사 일과 가게 일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가게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엄마 따라 시장에 와서 가게에서 놀았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바느질 배우고 싶어.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가희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느 날 저녁 가인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옛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인을 알아보고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희야, 잘 지내니? 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별로야. 민수가 사채빚 때문에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 나는 빚 갚느라 집까지 팔았어.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 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가희야, 내가 미안해. 그때 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 내 아들만 생각하고 너는 생각하지 못했어. 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있고 어머니도 어머니 삶을 사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정말 강한 아이로 자랐구나. 내 엄마가 잘 키우셨어. 가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제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가인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인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가게에서 일했지. 오늘은 예쁜 손수건도 만들었어. 아이들은 신나서 나도 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은 아이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시댁 눈치 보느라 아이들과 제대로 시간도 못 보냈는데 이제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인은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미운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냥 이제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가인은 엄마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서 아이들과 편히 살고 엄마의 가게를 이어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엄마가 지켜주신 거예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가희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수혜점도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며 수익이 좋아졌습니다. 가희는 엄마처럼 주변 상인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가희 씨, 정말 엄마 닮았어. 착하기도 똑같네. 상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희는 웃으며 제 엄마가 워낙 훌륭하셔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가희는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친구는 가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희야. 와, 너 정말 밝아졌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네. 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많은 일이 있었어. 이혼도 했고. 친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가희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봐.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멋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어. 근데 우리 엄마가 길을 만들어주셨어. 엄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나를 지켜주셨거든. 친구는 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리고 너도 대단해. 엄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았잖아. 가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 3년째 되던 해 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수혜점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말렸지만 가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사랑했던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에요. 회사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희 씨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잘할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수혜점을 전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가희는 가게를 조금씩 확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고 젊은 층을 위한 수공예 클래스도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세대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가희의 클래스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수강생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선생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수강생들은 칭찬했습니다. 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가희는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그 여성은 가게를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정밀한 여사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정밀한 선생님이신가요?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엄마예요. 혹시 아셨어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은인이세요. 20년 전에 제가 남편한테 맞아서 도망쳤을 때 선생님이 저를 숨겨주시고 일자리도 주셨어요. 가희는 놀라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 가게도 있고 아이들도 잘 키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찾아뵙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가희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엄마는 항상 그런 분이셨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죠. 여성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빚진 돈이 있어요. 20년 전에 빌린 300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해서 가져왔어요. 가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엄마가 도와드린 건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성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선생님 딸분이 물려받으신 이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 가희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희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오늘 알았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가희는 그 돈으로 어려운 형편의 수강생들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베풀고 싶어요. 4년째가 되던 해 가희의 수혜점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소개되었고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해서 전통 수혜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가희가 정말 대단해졌네. 옆 가게 아주머니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희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쌓아놓으신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어느 날 가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를 기리기 위한 장학금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딸들을 돕고 싶어요. 가희는 수혜점 수익의 일부를 모아 정밀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첫 해에는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가희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며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꼭 기억하세요.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생이 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이 소식 듣고 오셨어요.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가희는 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가희는 엄마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엄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있어요. 5년째 되던 해 가희는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 고민수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가희야, 나 민수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가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고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희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너는? 고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많이 반성했어. 그때 내가 정말 못났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사채 빚은 다 갚았어. 3년 걸렸지만 어떻게든 다 갚았어.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 아이들한테 양육비라도 제대로 보내고 싶어서. 가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고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 가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 그냥 이제 우리는 남인 거야. 근데 네가 아이들 아빠로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나는 환영해.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고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가희야.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너 정말 강하게 잘 살고 있더라. 수혜점 소식도 들었어. 네가 장학금 재단까지 만들었다며? 대단해. 가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길을 만들어주셨어. 고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우리 엄마도 많이 후회하더라. 그때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희야,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잘 부탁해. 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가. 그리고 내 인생도 잘 살아. 카페를 나오며 가희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희는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민수를 만났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냥 남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엄마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덕분이에요. 석양빛이 산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엄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들 덕분에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가희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혜 클래스에 새로 등록한 남성 수강생이었습니다. 48세의 미혼 남성으로 어머니를 위해 손수건을 만들고 싶다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제가 만든 걸 드리고 싶어서요. 가희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몇 달간 수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요즘 뭔가 만드는 게 재밌어요. 선생님 수업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희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다시 올 거야?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도 수업 있어. 1년이 더 지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희의 과거를 다 알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존경해요. 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희는 엄마 산소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응원해 주시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가희는 그게 엄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수혜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희는 엄마 사진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삶을 소중히 할게요. 그날 밤 새남편은 가희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장모님이 당신을 지켜주셨기에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가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어요. 새남편은 가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장모님 대신 당신을 지켜줄게요. 약속해요. 7년이 흘렀습니다. 가희는 이제 50세가 되었습니다. 수혜점은 더욱 번창했고 장학재단은 매년 20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멋있는 분이셨어. 엄마 혼자 키우시면서 가게도 운영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셨대. 가희는 아이들에게 늘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가희는 수혜점 창업 3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작품들과 가희가 만든 작품들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엄마의 선물이었습니다. 개막식에서 가희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엄마가 주신 선물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집을 주셨고 가게를 주셨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옛 시장 상인들, 수강생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 모두가 가희와 정밀한 여사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20년 전 정밀한 여사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여성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제 가게 20주년을 맞았어요. 이 모든 게 정밀한 선생님 덕분이에요. 가희는 그 여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전시회가 끝난 후 가희는 혼자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자랑스러운 딸이 됐죠?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집이나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였어요. 엄마가 준 그 용기 덕분에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엄마 산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희는 평화로웠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가희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가게를 열어야 하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어야 하고 수강생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엄마가 살았던 것처럼 가희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엄마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가희는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희는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곧 도착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큰 아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빨리 와요. 가희는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가희는 생각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엄마가 가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별 중에 하나가 엄마겠죠? 엄마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가희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계속해서 가희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가희의 아이들에게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로, 수혜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가희는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책에는 엄마와의 추억, 힘들었던 결혼 생활, 이혼 과정, 그리고 엄마가 남긴 것들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처음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책이 나오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이 크게 공감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 한 독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작가님,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것들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후 한 여성이 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작가님, 저는 지금 딸이 작가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사위가 일을 안 하고 딸이 혼자 벌어서 사는데 저는 딸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가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 엄마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딸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딸분이 독립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그냥 정서적 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제 딸이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가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들 시선보다 딸분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혼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딸분이 불행한 결혼에 묶여 평생 고통받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희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가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장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가희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해요. 남편은 가희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가희에게는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가희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가 작가님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가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망이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 아이들을 키울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 이혼을 결정할 용기를 주었어요. 만약 그 집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결혼 생활을 참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진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독립이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꼭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안전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축일 수도 있고 직업 기술일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제 엄마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실 집이 아니라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가희에게는 상담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 딸을 걱정하는 부모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모두가 가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가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가님 책을 읽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혼 대신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희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드백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부추긴다 가정을 파괴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가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하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혼을 하냐 같은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이 가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12년째 되던 해 가인은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수혜점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도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센터에서는 재봉, 자수, 편물 같은 전통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현대적 기술도 가르쳤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아이들 돌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센터의 첫 번째 수료생은 30대 후반의 한부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느질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아기용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가인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센터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료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일부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일이 아닐까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가인은 엄마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가인은 55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작은아이는 디자이너가 되어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큰아이가 말했을 때 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정신이 너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구나. 어느 날 가인은 옛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금자 여사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가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 고민수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희야, 와줘서 고마워. 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문했습니다. 영정 속 시어머니는 생전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인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고민수는 가희에게 말했습니다. 가희야, 우리 엄마가 마지막에 너 얘기를 많이 하셨어. 자기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못났었어.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님 편히 보내드려. 가인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인은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조문만 하고 왔어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인은 엄마 산소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죠?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로 나는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장학재단도 직업교육센터도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볼게요. 집에서 남편이 저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가인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병상에서 아파트 서류를 건넬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슬프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할 뿐입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였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엄마일 거라고. 엄마는 여전히 하늘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가인은 창밖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정말 고마워요.